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속에 적발돼 유치장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유진 기자, 구금됐던 한국인들 입국 과정 어땠습니까? 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자 64명을 태운 전세기는 태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인 오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송환자들은 오전 9시 55분쯤 입국 수속을 밟은 후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호송경찰 2명에 붙들려 이송됐고 손에는 수갑을 찬 상태였는데요. 대부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고 경찰의 통제를 받으며 한 줄로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힌 59명에 더해 자진 신고로 범죄 단지에서 구출된 5명도 추가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미란다 원칙을 듣고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인데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었습니다. 네, 조 기자, 그럼 송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송환된 64명은 전국 관할경찰서로 분산돼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웬치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 이들을 상대로 범죄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자 전원에 대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이내 석방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모두 체포된 상태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됐는데요. 조사 쟁점이 뭔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조현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송환된 64명 구금 피해자인 동시에 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캄보디아와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고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양국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을 즉시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체포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는 송환자를 맞이하러 나온 이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한 송환자는 엄마에게 연락을 했지 미안해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 피의자 64명 어떻게 검거가 된 건가요? 일단 그 범죄 그 단지라고 그 불리는 그 캄보디아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기 공장이다. 네. 이 장소를 그 캄보디아 경찰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59명을 피의자로 단속을 한 것 같고요. 예. 또는 뭐 일부는 아마 그 이민법 위반 사항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 관서 또는 이민국 그 구치실에 이른바 그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뭐 이런 상태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5명은 아마 이 과정에서 스스로 탈출을 하거나 구조되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와 같은 것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자수를 하는 형태의 5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제 64명인데 다만 이 지점에서 저는 조금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표현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예. 우리는 송환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을 썼지만 네. 캄보디아에서는 추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렇다 본다면 추방은 사실상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 캄보디아 나라에 위해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쫓아보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송환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범죄자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뭐 달랐다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범죄와 연관된 60여 명이 일단은 범죄자로 하더라도 제 생각은 범죄자든 범죄자가 아니든 일단 국가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일단 데려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평가를 일단 해봅니다. 예. 네, 범죄 전모를 좀 밝혀야 될 텐데 이 송환된 64명 수갑을 찬 채 각 관할 경찰서에 압송이 됐습니다. 이 범죄는 강력 범죄를 맡는 형사 기동대와 반부패 경제수사대 등에서 진행할 방침인데 지금 경찰에서 이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그런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일정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각 지방으로 분할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1차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를 진행했던 캄보디아 측에 아마 각종 증거와 입증 자료들을 전달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뭐 주식 리딩방 사기와 같은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덧붙여서 아마 지금 국내에서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범죄의 조직의 이 얼개 자체를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모두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마약이나 약물 사용 가능성 크다고 보는 걸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망했던 그 살인의 피해자였던 그 대학생 그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영상 등에 의하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하는 예. 이런 모습이 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또 살해당했던 이 여성 30세에 해당되는 그 여성도 예. 지금 그 약물 그 과다 투여의 이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주변의 그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 범죄 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있는데 마약을 강제로 투약해 해서 마약을 중독해 해서 이른바 그 금전적인 욕구를 마약으로 대체하는 이런 모습에 관한 것도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마약에 관한 그 반응 검사부터 하는 것이 이 수사의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송환된 피의자들 이 말씀 들어보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동시에 감금됐던 피해자의 성격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인 건데 이게 참작이 된다면 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됩니까?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일정 부분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정 부분 뭐 주거라든가 그런 거주의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를 이탈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경우에만이 공범이라든가 공모 관계가 부정이 되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그런 피의자들 중에서 5명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스스로 신고를 하고 현지 범죄 단지를 이탈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 일정 부분 양형이라든가 정상 참작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아마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김진아 차관은요, 다음 주부터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 대응 TF가 가동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 한인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무산이 됐거든요. 이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른바 그 필리핀식의 그 코리안 데스크보다는 사실상 우리 국민의 보호라든가 관련된 범죄의 그 수사는 상당히 형식적인 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코리안 데스크가 필리핀의 경우에는 형사 주권에 대한 사실상 상당 부분 공조를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스스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은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아닌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 나라가 그 태국과 필리핀이고, 예. 베트남도 그와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베트남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 경찰을 이렇게 지명을 한 거죠. 마치 지금 같은 이와 같은 태스크포스와 비슷한 그 형태인데, 쉽게 예약을 하면 수사 권한을 갖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의 수집부터 뭐 강제 수사에 그 이르기까지 또는 중요한 수사 정보를 현장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를테면 그 영사의 조력도 뭔가 조금 더 강화하고 무엇인가 그 정보적인 상호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그 사법 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고 범죄에 대한 척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무엇인가 지금 그 캄보디아 정부가 갖고 있는 사실상의 그 공생의 그 부패 구조 자체를 무엇인가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한 외교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정말 객관적인 정보인지 아니면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거르고 난 정보인지 의 입장에서 저는 후자의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필리핀식 그 코리안 데스크를 함께 만들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것을 사전에 좀 그 예견했던 것이 이것을 이 코리안 데스크를 필리핀식으로 사실상 설립하는 순간 아마 그 캄보디아 그 정부에 숨기고 싶은 이를테면 재정의 기본 구조가 이와 같은 그 사기 산업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그 뒤에 정관계의 그 배우들은 이 사실상 캄보디아 주요 인물이다. 뭐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알림 자체가 상당히 그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심과 한국에서의 그 압박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상당히 순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경찰의 뒷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이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는데 대사관에 팩스 한 장 보냈다고 할 일 당한 거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급증했죠. 납치, 감금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주재관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그 공조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관련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건수가 2021년 한 건에서 올해는 이 8월까지만 계산했는데도 330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그 정부의 우리 국민 보호의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사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식 정보 기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캄보디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그 벌어지고 있고 치안 수준은 어떻게 돼 있고 이른바 그 범죄 단체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와 같은 사항을 사실은 외국 그 국제 기구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제가 작년에만 읽은 보고서만 해도 10건이 넘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 더불어서 해외 우리 그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목적이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랴부랴 이른바 그 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 망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캄보디아에 대폭 강화하겠다. 뭐 이제서야 그 얘기하는 이런 점들. 그러다 보니까 그 치안 정보에 대한 이를테면 수집 정보 배포라고 하는 경찰청의 업무도 소홀히 되게 됐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인원 증가에 대한 행안부에 요청을 했더니 그거 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한 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행안부의 종합적인 합작 실패물이 이와 같은 대응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하나 더 지적할 점은 사실 그 5월 한 중순경에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게 아예 그 공식 문건으로 송부를 했었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일들의 100% 싱크로나이즈 율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정보를 받고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저는 국가 안보 또 사회 안보, 인간 안보 차원에서 이 관심과 집중적인 노력이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를 만들어 놓고 사기나 인신매매 같은 범죄를 일으켜서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 그룹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프린스 그룹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 프린스 그룹이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한 빌딩에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최근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출근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올 2월의 경우에는 개업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각종 화환들이 해당 사무실에 비치되었던 이러한 사정들이 목격자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범죄 조직의 그런 배후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캄보디아 정계와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고 해당 회장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21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 이미 몰수 절차가 예. 진행 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 범죄 혐의가 굉장히 높은 그런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조차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 당국에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이 버닝썬 게이트로 실형을 살고 연예계에서 퇴출된 가수 승리 씨가 이 프린스 그룹과 연루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My friend told me, you do. Isn't that the countries are dangerous? Now I can say to my friend and see what English will happen in Cambodia. One day, 자, 보신 것처럼 승리가 과거 캄보디아의 한 클럽 무대에 올랐는데 무대 뒤에 프린스 브루잉, 프린스 홀딩스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연예인 같은 얼굴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람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른바 그 포장지 효과라고 하는 것을 노려서 주식 리디방도 사실상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인한단 말이죠. 예.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후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 승리와 직접적인 그 프린스 그룹 간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저 뒤에 로고를 보게 되면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의 이름이 보이고 또 캄보디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이렇게 고취시키는 모습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좀 편안치 않은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관련해 이제 캄보디아 정재계 연루 의혹까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오늘 송환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가 진행돼서 관련 범죄 전모가 밝혀져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 구금 국민들의 송환에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쇼라고 평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남아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쟁이 있을 수 없다며 청개구리식 비난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송환된 국민이 범죄 피의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박수칠 때가 아니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납치 감금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송환된 청년들은 범죄 희생자이자 사회의 희생자라며 비난하기보다는 누가 이들을 여기까지 몰아넣었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창섭 기자, 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을 했죠. 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지적에 대해 갭 투자와 투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지만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며 본인들은 다 대출받아 사놓고 국민들 계획은 망가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신설하고 4선의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기초의원까지 다 내주게 생겼다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의 공방을 낳고 있는데요. 조현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0.15 부동산 대책, 이게 정치권 내로남불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게 이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병기 원내대표. 그런데 이 김 원내대표가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20제곱미터의 잠실 장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호가가 거의 40억 원이거든요. 일반 서민이 대출 없이는 사기 힘든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이 14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현금 9억 원 이상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9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그걸 쓰지도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했을 때 몇십 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가 보니까 강남이나 이번에 투기거래 허가 구역에 거기에 묶인 이른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예전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습니다. 네. 결국 본인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 그리고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주거 사다리를 아예 그냥 걷어찬 게 아니라 사실상 저는 불을 질러 버렸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김병기 원내대표 주택 상황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장미 아파트 35억 원이 넘는데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지역구인 동작구에서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살면서 지역구 밖에 또 자가를 둔 국회의원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장미 아파트의 경우에는 80년도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98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예. 동을 달리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36년 동안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인 동작구 구민들과의 그런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해당한해서 무조건 이를 처분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시내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서민들이 사는 곳에는 투기 제한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만의 리그는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 중산층을 없애는 지금 단계라고 봅니다. 상상력을 누리시려고 하는 거죠. 매도인분들이 이제 칼 잡을 수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만 여기 거래가 몇 건씩 됐어요. 바로 집 안 보고도 계약한 데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시민분들과 공인중개사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야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추방령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수도권이 상당히 들썩이는 모습인데 네. 서울시장 선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볼 때는 야당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집을 산다는 것 말이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집을 걷는다. 이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깨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그 경기도는 12곳 포함해서 다 실거주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실거주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동작구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다른 데 있는데 서울에 집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서울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아니면 그 외로 점점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추방령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부동산이 실패했습니까?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들은 강남에서 살았잖아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내가 강남에서 살아봤는데 다 살 필요 없다. 이런 진짜 내로남불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전후인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초의원도 다 내줄 판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지방 민심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여론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표가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어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런 불편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기제가 작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실소유자들, 실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번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조만간 관련해서 공급 대책과 관련된 세밀한 그런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모든 부동산 대책을 아울러 살펴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대책이 시작된 지 3일째가 됐기 때문에 평일이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당장 시장 가격 흐름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정책 핵심인 수요 억제만으로는 이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준 민주당 최고위원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세대입니다. 특히 2030 젊은 층이 작은 평수라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현주 최고위원, 젊은 층의 작은 평수라도 서울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택 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세 차례 정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대출을 옥죄이는 거고 두 번째가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예. 100만 채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LH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가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수요까지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낭패를 본다는 생각으로 현재 집중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정책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부 들어서면 항상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해서
수요를 꺾고 그다음에 또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꺾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정책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쪽은 도심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순기능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첫 단추부터 어그러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공급을 얘기한들 그다음에 세금을 얘기하고 대출을 옥죄한다 한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경험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중기 특검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이게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주시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법 부장이었던 그 시기에 갑자기 태영광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이제 삽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걸 팔았는데 1억 한 5천만 원 쪽의 수익을 났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업체 대표가 이 민중기 특검과는 고등학교 서울대 동기입니다. 예. 그 고등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몇백 명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동기라면 모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사면서 그 업체의 대표도 모른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로남불적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업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정도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얽어맸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미공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해서 차익을 얻었다. 근데 이 업체가 4천억 정도의 어떤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였습니다. 이 회사 대표 오 씨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걸 미리 알고서 몰래 주식을 팔아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이 회사 사회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 역시도 이 대전고 서울대 출신의 동기 동창이고요. 또 민중기 특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 명 사이에 정보 공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합리적 의심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러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어놓은 해명이라는 것이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그 증권 직원의 그 권유로 이 전체 주식을 처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자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충분히 소명 가능해요. 그 당시에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비상장 주식을 사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처분과 그다음에 이 상장 폐지의 시점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권유했다는 직원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을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이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도 이 업체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특검과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상당히 공교로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미용실 요금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인 머리를 직접 자르거나 염색하는 이른바 셀프 미용이 늘고 있습니다. 잠깐의 유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화가 될까요?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13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데도 요금 인상 없인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는 지금 커트기비가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고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게 월세나 이런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재료비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다. 서울 강남 일대 일부 미용실은 커트 가격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성인 여성 커트 요금은 평균 19,558원으로 6년 전보다 26% 가까이 상승해 다른 품목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접 가위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혼자서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게는 수백만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데 찾아다니고 있고요.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염색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염색비도 좀 절감할끔 해서. 마트의 미용용품 코너입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케어 제품부터 다양한 염색약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른바 셀프 미용족을 겨냥한 겁니다. 한 균일가 매장에서는 미용가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6%, 염색약은 20%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주 초반까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서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0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원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다음 주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